이제 분자생물학인데 학생들이 제일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자생물학이에요. 뭐 일단 감이 안 온다고 그러거든요. 분자 수준에서 하니까 뭐 일상생활하고 연관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화학이나 세포생물학, 생리학 이런 건 어느 정도 조금 보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오는데 특히 문제 출제되는 게 있는 약간 실험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자료 해석한다든지 추론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문제 해결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생물학 부분은 뭐 수업이 좀 버겁다 싶으면은 참고 교재 하나 정도 정해가지고 보세요. 뭐 추천할 만한 건 왓슨 분자생물학 책이 있는데 쉬워요. 물론 수업 중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다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트로비 원서가 있었는데 이게 번역본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좀 쉽게 써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뭐 참고하셔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실험 부분은 따로 뽑아가지고 저기 이제 모아가지고 저기 화요일 오후점 이런 식으로 쭉 실험 생명공학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쭉 진행할 테니까 하여튼 이제 4월달에 좀 집중적으로 이제 생물 위주로 좀 정리를 많이 하세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일단 유전 물질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지금은 유전 물질이 DNA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DNA 저장이 돼 있고 일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전 물질이 DNA다라는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RNA 유전 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에서는 R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일단 유전 물질 발견 역사에서 핵산이잖아요. 그 핵산에 대해서 1868년에 독일의 의학도인 미셔가 그 환자 상처를 둘러싼 붕대에 붙어 있는 고름이 있죠. 그 고름에서 왜 고름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름에서 그 산성 물질을 추출해낸 거예요. 산성 물질. 봤더니 이제 산성 물질이고 나중에 또 봤더니 특이하게 그 질소라든지 인이 있다는 거. 질소나 인이 보통 지질 성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리해낸 거 지질은 아닌데 질소라든지 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는 돼지 위장에서 분리한 펩신을 처리했더니 단백질 같은 거 다 제거되겠죠. 그래서 누클레인이라고 명명한 요물질이 더 많이 분리되더라라는 거죠. 그게 1868년도에 행해진 거야. 그래서 논문 써가지고 발표하려고 했더니 저널 에디터가 너무 회의적이어가지고 2년 동안 실험 더 해가지고 실제로는 1871년도에 이거 논문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피스가 트랜스포밍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형질 전환 인자 있죠. 형질. 뉴모코커스 요 부분은 이제 폐렴균에서 형질 전환 인자에 대해서 좀 규명했다 돼 있는데 이는 좀 이따 공부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에이브리 맥레오드 맥카티는 그 형질 전환 인자 세균에서 형질이 바꿔지게 하는 그 원인 물질이 DNA더라. 즉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실험으로. 샤가포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기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에서 염기 조성을 조사했어요. 염기 조성을 조사할 적에도 지시 함량을 주로 조사했거든요. 지시 함량이라는 건 A, G, C, T 네 가지 합해서 모든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염기 중에 G 플러스 C 지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생물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프랭클린 박사는 DNA 결정 만들어서 엑소선 해줄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왓슨하고 크릭이 DNA 구조 모델링 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그 앞에 샤가퍼 법칙 자료하고 프랭클린 박사 그 사진 자료 두 개가 구조 밝히는 데 큰 기여했죠. 그죠? 첫 번째 미슈 밑에 설명 보면 고름 가지고 뉴클레인 지금은 핵산이라고 그러죠. 그거 분리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요때 분리하더라도 1940년대까지 전혀 주목도 받지 않았고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이때쯤 오면서 이 사람이 그때 연구했구나 그런 게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유전에 관련된 물리적 기초가 핵 내에 있는 염색질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됐거나 학자들이 그 이제 쭉 접근해 가는 거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핵산 물질이 분리되었고 핵 안에 있는 그 염색질 부분에 유전하고 관계된 물질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물질들이 네 가지 질소 염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구성된 그런 물질이더라라는 거. 그리고 또 1905년도에 DNA, RNA 이렇게 분리할 적에 DNA는 5탄당으로 데옥시리보스 가지고 있고요. RNA는 그냥 리보스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포일계는 DNA에 특이하게 염색되는 염색액을 개발했는데 그걸 봤더니 염색체, 염색을 하면 그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염색체 부분에 DNA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샤가프 법칙. 샤가프 법칙은 모든 염기분의 그 자료 있죠. 대장균, 효모, 성게, 집지, 사람이 있는데 그 70%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70%라는 건 요 이야기였죠. 요거. 모든 염기분의 G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자들이 회의 지역이었던 건 이런 실험을 이미 했었는데 봤더니 보통 한 0.5일 근방에서 0.5 근방에서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0.49에서 0.5일 사이에 있는 생물체들이 많은데 우연히 선택된 생물들이 이제 그 범주라서 큰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배제시킨 건데 샤가포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 가지고 했더니 좀 차이만 많이 값이 튀는 건 0.27까지 튀는 게 있고 0.61 이렇게 많이 튀는 게 있으니까 생물체가 좀 차이 난다는 이야기는 어떤 유전 물질이라는 개연성을 줘 이게 차이 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물체마다 차이 나죠. 차이가 나고 또 뭐야? 바로 퓨린 양, 피리미딘 양 똑같았고 뭐야? 아데닌 양하고 티민 양이 똑같았죠 이게. 이렇게. 요거 같고요. G하고 C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봤더니 그러니까 A하고 T 더한 A하고 G 더한 거는요 T하고 C 더한 거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 요걸 다른 수학적 표기하면 요거는 A분의 T가 1이죠. 이것도 마치 G분의 C나 C분의 G나 다 1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지금 퓨린을 하면 A 플러스 G분의 T 플러스 C는 1이다. 분자생물학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또 재밌을 거예요. 나중에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 자료에 요거죠. 지금 AG분의 DC, DC분의 요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책에 보면은 대부분 다 요 수치 정리해 놨죠. 지금 책에 테이블에 대부분 1근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1근방.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면은 요게 뭐야? 이게 퓨린이죠. 그래서 퓨린의 총량, 피리미딘의 총량이. 요게 샤가포 법칙. 그러니까 요 생물체마다 차이 난다는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어떤 유전 물질에 대한 관심을 주게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설명을 못했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는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이 자료 해석을 못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알죠. A하고 T하고 1대1로 짝을 이루고 상보적으로 수소결합하잖아요. G하고 C 상보적인 수소결합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자료. 그리고 결국은 퓨린하고 피리미딘하고 다 더하면 얼마? 이게 50% 나오죠. 이거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이중나선 DNA 가지고 있고 A하고 T가 딱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요. 근데 모든 연기분의 70% 요거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70% 공부할 적에는 두 가지를 정리했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는 TM, 변성되는 온도가 GC 함량에 따라 차이가 났죠. 그죠? 이게 많을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풀어졌어요. GC는 수소결합 3개니까. 또 하나는 GC 함량이 많을수록 DNA 밀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AT가 많은 경우보다는 GC가 많을 때 밀도가 조금 높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AT가 많을수록 DNA 밀도가 조금 내려가거든요. 나중에 세틀라이트 DNA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그린 개념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DNA 구성 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과 돼지는 GC 양이
G분의 C는 다 똑같아요. 모든 생물이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 대지에서 GC분의 AT 이런 거는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GC%라든지 GC분의 AT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근데 대지에서 같은 세포라고 하면은 어떤 비율을 조사하든지 DNA 그 비는 같겠죠. 그리고 사람에서 간세포하고 배세포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 간폐, G분의 A 이런 거는 다 같겠죠. 이분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엑소선 회줄 기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DNA 결정 만들어 가지고 엑소선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정하는 기술이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박사가 그 실제로 이제 사진 찍은 게 약간 나선적이고 삼초면 이제 삼중 나선인가 싶은데 약간 이중 나선 쪽으로 기울어졌죠.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와선 그리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모델링 해가지고 절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일단 인산당 골격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5번에서 3번 방향이면 나머지 가닥은 3번에서 5번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홈이 있죠, 홈이. 깊고 넓게 패인 홈이 있고 얕고 좁게 패인 홈이 있는데, 분자 생물학에서는 그 넓은 홈이 있죠. 특히 넓은 홈으로 염기들이 삐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DNA 특정한 부분에 결합하고 그 부분을 알아볼 때는 이 넓은 홈에 있는 요 염기를 주로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하고 염기들 간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특이적으로 이 인식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다 아는 내용. 그 다음 넘어가면은 유전물질 DNA 특성. 일단 유전물질이라고 하면은 안정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전정보 저장하는 능력이 있고 그 안정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오류와 함께 딸세포에 전달. 그러니까 안정한 게 정보를 저장하고 또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보면은 물리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소실되지 않는다. DNA는 부모 정보를 많이 소실하지 않고도 유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화의 원동력이죠,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DNA 나선 구조 공발적에 A 나선, B 나선, G 나선 공발적의 결정 상태에서는 1턴당 10개 염기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세포질 내 환경, 그러니까 세포 내부 환경에서는 한 턴당 실제로 한 10.5, 뭐 책에 따라서는 10.4 내지 10.6 bp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온모판 플러스 차지 띄고 있고 그 DNA가 마이너스 차지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DNA가 그 딱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DNA죠, 즉 DNA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하면은 입체적으로 있는 방해를 받죠.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온모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DNA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DNA를 처리하면은 효소가 갈 수 있는 건 이쪽 부분까지 접근을 못 하겠죠. 있는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고, 있는 옆에서 본 거잖아요. 위에서 딱 봤을 때는 이중 나선 요렇게 있고, 효소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주로 이쪽 부분. 입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못 가요. 한쪽 면만 공격을 하겠죠. 한쪽 면만 공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은 요렇게 자르겠죠. 쪽 한 턴 정도를 이렇게 자르게 되거든요. 한 턴 정도를. 그래서 그 잘랐던 거 봤더니 10개 내지 11개, 20개에서 22개, 뭐 31개 이렇게 하니까 평균을 내면은 그게 한 10.5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한 턴당 10.5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DNA는 엄전화 뛰기 때문에 전기 영동을 하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 전기 영동할 적에도 큰 조각은 좀 천천히 이동하고 작은 조각은 좀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영동 결과에서도 여기 마이너스 기고 요 플러스 기는 보통 이제 중력 방향으로 전기 영동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한 10개 11개니까 평균 내면은 10.5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10.5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전기용동 부분은 실험 부분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폴리아크릴 아미드 젤 전기용동하고 아가로스 젤 전기용동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A, B, G, DNA 모형 그 구조 간단히 비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옛날에 오늘 이제 면접에서도 심층 면접에서 그 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BDNA가 와선 그리기 제한한 모델이거든요. 보면은 일단 위에서 쭉 봤더니 염기쌍들이 굉장히 치사해 있죠. 스태킹이 굉장히 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쌍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반들발석 결합해서 튼튼하게 안정화되어 있죠. 이렇게 봤더니. 근데 A 나서는 봤더니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GDNA는 굉장히 홀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키로 따지면 A가 제일 작고 B, 그 다음에 G, A, B,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A 나서는 한 톤당 11개, B는 10개, G는 12개 이랬고 AB는 오른 나선, G는 왼쪽 나선 이런 게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각도가 있었죠. A 나선은 보통 한 19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B 나선은 이 연기상이 거의 수직이었어요. 가상적인 나선 축에 대해서. G 나선도 조금 기울어져 있는데 뭐 그런 게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DNA에 의한 유전 정보 저장과 전달해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고 복제되면 자기 수를 늘릴 수 있죠. 새로운 DNA 복제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분열하기 전에 DNA 복제해가지고 그다음 분열하면서 다시 원상 회복하고 그 DNA 수를. 그다음에 전사라는 건 DNA 저장된 정보가 RNA 형태로 카피되고 그 RNA로부터 이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번역이죠. 그래서 복제 전사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1에서는 이 복제 전사 번역 과정에서 좀 자세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분자생물학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냥 요 단순한 과정에 대해서 작용하는 팩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 때문에 좀 본질적인 거를 잘 못 보고 그 개별적인 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개별적인 거 그냥 부수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세포에서 합성된 모든 RNA 분자 염기서야 DNA 저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DNA에는 RNA 만드는 정보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mRNA 만드는 정보죠. 그 외에 뭐 tRNA 만드는 거, rRNA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모든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즉 모든 단백질 정보가 이 DNA에 저장돼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RNA 합성 가공 단백질 합성하기 위한 개시 종결 신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RNA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모터 부분에 RNA 종합소가 결합하거든요. 그럼 프로모터 서열이 DNA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DNA상에는 여기서 RNA 만드시오라는 신호이고 여기서 RNA 합성 중지시키시오 이런 신호가 있다든지, 또 여기서 단백질 합성 시작하시오라는 그런 게시 코돈 신호가 다 DNA상에 일단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NA 복제할 적에도 아무 데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복제 개시점이 있어요. 복제 기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DNA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 유지할 적에 뭐 이 끄트머리 부분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분자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트로미어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라는 거, 유전 정보 흐름,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는 개념 공부했잖아요. DNA에 저장된 단백질 합성 정보가 실제로 단백질로 발현되는 과정, 즉 전사 일어나고 번역되는 그거를 유전자 발현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림에서 DNA가 있고 전사돼요. 전사되면은 뭐 대부분 이제 mRNA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리보소말 RNA, tRNA, 이 아미노산 운반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DNA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리보소말 RNA는 리보솜 단백질하고 복합정선에서 리보솜 구성하고, 그리고 tRNA는 아미노산 결합해서 아미노산 운반해주고, 그리고 mRNA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조합적으로 이제 단백질을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차 구조 만들어요. 한 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정성한 어셈블리해서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유전 물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 여기서부터 좀 실질적인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자생물학 수업 들으면 전공 시험에서 이런 거 직접적인 증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형질 전환 이런 거. 여기 형질 전환하고 허시 체이스 박테로파제 실험 두 가지 하면 정리해보자.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 직접적인 증거하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직접적인 증거는 그 유명한 실험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 공부할 거거든요. 수능조에서는 이걸 굉장히 자주 출제하는 편인데 MD 시험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출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형질 전환. 그래서 형질 전환 실험에서 두 가지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피스 실험이 있고요. 그리피스는 형질 전환 현상 자체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 형질 전환을 발견했고, 형질 전환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에이블이 있죠. 에이블이. 예. 에이블이 맥리오도 맥가피, 이거는 실제로 이제 DNA가 그 원인 물질이다, 이걸 증명한 거거든요. 이는 더 자세히 공부하면 되고, 일단 큰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시 체이스하고 체이서 박테리오파지 T2 있죠. 파지 T2 그럴까요? 네, 파지 T2. 파지 T2는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단백질 플러스 DNA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 플러스 DNA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그 당시에 단백질이다 DNA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오히려 단백질에 큰 힘이 있었어요. 왜냐면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 구성 단위가 20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분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단백질이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근데 그에 비해서 DNA는 4개 염기니까 복잡한 분자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단백질이 됐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요 실험이 요거. 여기는 CHONS, 여기는 CHONP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하고 DNA 구분하는 원소가 있는 황이고 여기는 인이거든요. 보통 이 파지라는 표현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세균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파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T 시리즈가 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요게 감염시키면 유전 물질을 세균에 도입하겠죠. 단백질을 도입한다고 그러면은 황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거고 DNA를 유전 물질로 쓰는 경우는 인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방사능 표시해 가지고 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직접적인 실험이고 간접적인 실험은 뭐냐면은 분열 전에 DNA가 2배로 증가하는 거야. 2배로 증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세포 분열 그림 봤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1, 여기 2라고 그럴까요? 여기 4 이러면은 여기 요렇게 되죠. 여기가 보통 분열 전이면 이제 G1, S기, G2기, M기, 분열하는 게 M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 전에 이게 2배로 늘어나더라, 이 말 2배로 이렇게. DNA가 2배로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S기 끝나면 이게 2배가 되죠. DNA 양을 따지면 G1기, S기, G2기, M기 이러면은 요거는 1, 여기는 1에서 2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DNA 합성하는 증가하는 상태고 G2기 이제 2개, 요 2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열 끝날 적에는 이게 이제 다시 2세포로 되면서 하나 반으로 탁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생세포는 체세포 DNA의 뭐야? 절반이더라 이 말이죠. 2분의 1. 보통 이제 수정 과정은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수정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될 적에 그 생세포는 수정전의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수정이 되면은 다시 원상 체세포와 같은 수만큼 되잖아요. 이렇게. 요런 게 간접적인 증거야. 그 다음에 그 DNA가 잘 흡수하는 파장이 있죠. 260 나노미터 있죠. 이게 DNA가 굉장히 잘 흡수해요. 그리고 이게 또 돌연변이 유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DNA가 잘 흡수하는 요 파장의 빛이 역시 돌연변이를 잘 유발하니까 DNA에 어떤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한 개체 내에서 세포마다 DNA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DNA 그 양이 있죠. DNA 양은 일정해요.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제일 중에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RNA 등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뭐가 DNA하고 관계된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간접적인 증거예요. 뭐 개념이 요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직접적인 증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배령균의 형질 전환 실험이에요. 배령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배령균. 그래서 배령균의 형질 전환 실험. 배령균. 일단 배령균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두 가지 병원성이 있는 거하고 병원성이 없는 게 알려져 있어요. 병원성이 있는 거, 병원성이 없는 거. 즉 배렴을 유발하는 거, 유발하지 않는 거. 이게 R형하고 S형균이 있어요. 이렇게. 요건 이제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에 이거 이름을 코커스 뉴모니에 이렇게 배령균 책에 이름이 있죠. 옛날에는 그 이름은 뉴모코커스 뉴모니에 이랬는데 스트레토코커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이름 이게 보면 이제 코커스는 보통 동그란 구균을 이야기하죠. 배렴 쌍규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보통 이제 세균은 단세포잖아요. 근데 모양이 동그라 이렇게 하나. 동그랗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 보통 이제 짝을 이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렴 쌍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병원성이라고 하면은요, 요게 요렇게 캡슐로 둘러싸여 있어요. 캡슐 엄청 많아요. 캡슐. 다당류 캡슐이 이렇게. 요렇게. 다당류 캡슐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숙주에 침투했을 때 이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식세포를 잡아먹더라도 소화를 못 시켜. 요게 바로 S형균이거든요. S형균. 그래서 이 S형균이 병원성이 요게 비병원성, 병원성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병원성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근데 요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캡슐이 없어요. 캡슐이 있다 이 말이죠. 캡슐 없음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키워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페트리디시 이렇게 키우잖아요. 아이고. 페트리디시에 세균이 이렇게 키우거든요. 페트리디시. 이렇게 페트리디시에 이렇게 키워요. 세균. 우리가 앞에 한천 공부했죠. 한천은 바다 그 해조류 중에 홍조류 우뭇가살에서 추출한 다당류였잖아요. 그게 이제 젤처럼 굳어지는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천을 굳힌 그 표면에다가 이걸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러프한 콜로니 이게 작게 만들어져요. 이게 콜로니가 좀 작은 콜로니. 그리고 콜로니라는 표현은 세균이 한 마리에서 유래됐죠. 한 마리에서. 세포 한 개잖아. 이제 세포 한 개가 분열하면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분열하면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분열하면 8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포들이 분열해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콜로니래요. 콜로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이런 표현이 세균 입장에서는 세포 한 개가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열해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걸 콜로니 또는 뭐 집락 이렇게 콜로니라는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콜로니. 그러니까 작은 콜로니가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책에 그림 보면은 책에 그림이 있네. 책 있죠. R균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작은 콜로니 되죠. 근데 S형균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콜로니 형성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 디시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굉장히 큰 콜로니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캡슐을 만들어서 자라기 때문에 큰 샤이니하게 큰 캡슐에 샤이니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끄러운 표면에 큰 콜로니 형성.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이게 캡슐을 안 만들기 때문에 요 컬러는 이제 러프 표면이 좀 러프해요. 러프. 그리고 요거는 서무스 있죠. 샤이니한 반짝반짝 샤이니.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러프 이렇게 S하고 R 어원이 그렇게 되거든요. 내 분자생물학 책 번역한 거 보면은 그 너덜너덜한 균, 매끌매끌한 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냥 R균, S형균 이러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볼까요? 그림 보면은 S형균은 캡슐 성분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콜로니가 굉장히 크고 매끈매끈하고 표면이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R균은 캡슐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실험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쥐에 주입하면 병원성이 있어서 폐렴을 유발한다는 이야기죠. 있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요. 폐렴균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뭐 일반 책에서는 폐렴을 유발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실험할 적에는 쥐에 주입할 적에 혈액에 탁 주입해버리죠. 혈액에 주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액에 주입하면 혈액 영양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혈액에서 세균이 막 증식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쥐 가지고 실험할 때 혈액에 이렇게 주입했기 때문에 이제 폐혈증을 유발하는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감염이 되면 폐렴 유발하지만 실험할 적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폐렴 유발한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요 폐렴균 형질 전환 실험에서 첫 번째 혈청학적 구분을 또 해줘야 돼요. S형도요. 지금 R균 먼저 썼네. R형. S형. 1 타입, 2 타입, 3 타입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1 타입, 2 타입, 3 타입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요거는 캡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S형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보통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캡슐을 못 만든다 이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R 타입. 그러니까 S1 타입, R1 타입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회복하면은 요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못 만들면은 2 타입, R2 타입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S잖아요. 근데 못 만든 상태에서 다시 원상 회복, 복귀가 될 수 있어요. 복귀 도론변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있었는데 도론변이로 인해서 기능이 없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도론변이 거기서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드물지만. 근데 세균은 워낙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드문 일이라도 워낙 빨리 분열하고 수가 엄청난 경우에는 그런 걸 보상하고도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돼. 그래서 R3 이렇게 돼. 그러니까 혈청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시스템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 이제 볼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리피셔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그리피셔 시스템. 요거 저기 비병원성이죠. 요거를 주입하는 거예요. 요거를 G에 주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살죠. 생존하죠.
왜냐면 비병원성이니까. 요거 주입해주면은 그냥 잡아먹겠죠. 예, 잡아먹으니까 뭐 생존하거든요. 근데 3S 있잖아요. 이는 병원성이잖아요. 병원성. 요거 뒤에 주입하면은 이건 사망하겠죠. 그죠? 사망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열살균환 있죠. 열살균 3S 이렇게 살균을 해버린 거예요. 꺼려버리면 이제 죽자는 세균이. 그러면은 요거 이제 뒤에 주입하면은 요거는 생존하겠죠. 왜냐면 열살균 했기 때문에 병원성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존해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연히 요런 실험을 한 거죠. 2R 세균하고요. 비병원성이죠. 열살균한 3S 이렇게 된 거예요. 열살균. 요걸 조합해서 같이 요걸 같이 지에 주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은 3타입 S균이 분리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게 분리돼. 보면 요는 열살균 3S 다 살균한 상태, 다 죽인 상태에서 주사 줬는데 이게 생겨난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R 살아있는 상태를요. 여기 3S 열살균 추출물이 있었겠죠. 요게 3S로 바뀐, 그러니까 2가 3타입으로 바뀐 거야. 보통 2가 S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 형식으로. 그건 2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R이 그냥 복귀될 때는 2S로 될 수 있거든. 병원성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2S 타입으로 될 텐데, 요건 그게 아니에요. 3 바뀌었으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거, 다른 타입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3S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출물 성분이 S를 바꿔줬다 이 말이죠. 요거로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를 바로 아까 트랜스포미 형질 전환 인자, 트랜스포미 프린시플 형질 전환 인자, 형질 전환 요체, 형질 전환 엑기스다 이런 이야기. 프린시플 이렇게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죠. 뭐가 여기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DNA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캡슐 성분 때문에 병원성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캡슐이 이게 병원성하고 관계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형질 전환 인자되는 약이죠. 여기까지 실험한 게 그리피스 실험이야. 그다음에 에이버리 실험은 그 중에서도 저기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거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책으로 와가지고 그리피스 실험. 폐렴 유발하는 독성 균주는 다당류 현막, 즉 캡슐을 가지고 있고 매끄러운 콜로니 만들어. 매끄러운 콜로니. 그래서 S형 기온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에 비해서 가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다당류 현막이 없어지고 콜로니가 거칠게 되는데 그런 거 비독성, 비병원성 R균이래요. 만약에 1타입 S는 그럼 1타입 R이 되겠죠. 그죠? 2타입 S는 2타입 R이 되고 3타입 S는 3타입 R이 된다는 이야기. 그림 보면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1928년에 그리피스가 두 종류의 폐렴균, 이제 폐렴 처리하는 S형균, 병원성이 없는 R균 가지고 실험했는데, 3타입 S를 생지에 주사하면은 지가 죽고, 2타입 R 주사하면 안 죽죠. 근데 끓인 다음에, 3타입 S를 끓인 다음에 2타입 R하고 섞어서 주입했더니 죽는다, 이 말이죠. 개별적으로 주입하면 안 죽잖아요. 왜냐면, 여기 개별적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 2타입 개별적으로 주입하면은 안 죽죠. 생존하잖아요. 열살균 3에서 개별적으로 주입하면 역시 생존하잖아요. 둘 다 생존할 수 있는 걸 같이 줬을 적에는 이게 죽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질 전환 요런 용어를 쓴 거죠. 그리고 요 병원성은 유전이 되었다는 건데 3타입 S가 분리되었잖아요. 그걸 주입하면 이제 또 병을 유발하고 거기서 3타입 S가 분리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도식화된 그림인데 S균주는 폐렴을 유발한다. 그래서 다당류 껍질에 둘러싸인 S균주 3타입 S의 독성이 있죠. 건강한 재주입했더니 폐렴을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는 이제 폐혈증 개념이 있겠죠. 왜냐면 혈액에 주입하면은 제거를 못하니까 다당류 껍질에 쌓인 S균주. 그러니까 3타입 S 맞죠. 그다음에 R균주는 폐렴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캡슐을 안 걸어놨어요. 거기 껍질에.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남았어요. 세균 검출 안 되고 다 제거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열하여서 죽인 S균주는 병원성이 없죠. 이제 다 사멸이 됐으니까 건강한 재 주입해도 이제 세균 검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실험은 살아있는 S균주를 열살균 가열한 거죠. 그럼 이 죽인 다음에 R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주입했더니 폐렴으로 죽고 S균주가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실험은 뭐냐 하면은 G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G가 계속 있어야 되고 G 또 지켜봐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시험관에서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G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아 도슨 실험이 이제 시험관 내에서 형질 전환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내에서 확인하기 편한 건 어떤 거예요? 이거 키워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작고 약간 러프한 콜로니 만들면 이는 R균이다는 이야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콜로니 크고 반들반들하고 큰 콜로니 만들면 S균이다. 그냥 육안으로 쉽게 판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리한 거예요, 이게. 그럼 첫 번째 실험 보면은, 살아있는 2타입 R 캡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그냥 배지에 키워요. 그 한천 배지에 그 플레이팅 해가 키우니까 그냥 2타입 R이 자라겠죠. 자라요. 두 번째는 3타입 S 있잖아요. 이거 열살균 해버리면 컬러니 안 만들어요. 근데 세 번째는 열살균한 3S하고 살아있는 2를 시험관에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 하거든요. 했더니 서무스한 콜로니 있죠. 그 큰 바늘바늘한 콜로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질 전환이 됐다는 걸 시험관에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G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에이버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에이버리가 분석한 실험 기법 보면 이제 초원심 분리,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초원심 분리. 그러니까 DNA 이를 빠르게 침전시키고 분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기 영도. DNA 마이너스 나 뛰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차지 투 매스 레시오가 높기 때문에 높은 이동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외선 흡수 분광 강도. 그러니까 DNA 260 나노미터 흡수를 굉장히 잘했고, 단백질은 280 나노미터 흡수 잘했잖아요. 단백질은 그 바양족 아미노산, 트립토판하고 티로신 때문에 주로 여기서 흡강도가 높았고, DNA는 염기 있죠. 바양족 링 구조 가진 염기들 때문에 260에서 흡강도가 높았어요. 화학적 원소 분석. 형질 전환 물질 질소 대 인의 비율이 평균 1.67. 그러니까 질소하고 인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게. 특히 이제 인이 있다는 게 특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지질 성분들도 N이나 인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인지질, 인도 있고 질소 있고 기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지만 헥사는 이게 좀 비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죠. 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제거해도 여전히 형질 전환된다. 단백질이 없더라도 DNA만 있으면 형질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단백질 파괴하는 트립신, 키모트립신 처리하더라도 단백질 제거하더라도 형질 전환은 영향이 없었고, 근데 리보누클레이즈는 RNA 분해하는 요소예요. RNA 분해해버리더라도 DNA만 남아있다면 역시 영향을 못 줘요. 근데 DNA를 분해해버리면은 형질 전환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에이버리 실험 한번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3타입 S 있잖아요. 이게 가열하죠. 그러면 3타입 S 병원성이 없는 3타입 S 추출물 이렇게 돼요. 살균한 추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DNA
분리. 이제 정제 수준까지 가는 거, 분리 정제. 그러니까 이 분리 정제 개념은 엄격하게 약간 구분되는 용어예요. 분리라는 건 그냥 우리가 관심 있는 표적인 대상을 좀 많이 비율적으로 높게 그냥 분리하면 그 일종의 분리지만, 정제라는 건 의학적인 순도로까지 가요. 거의 100%에 근접할 정도로 순수하게 그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은 이제 보통 정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분리 정제에서 이제 DNA 정제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단백질 정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있잖아요. 순수하게 이제 DNA만 단백질로만 탄수화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요? 2R 살아있는 2R균과 혼합하죠. 혼합하여 한전 배지에 도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2R 플러스 DNA, 3타입이죠. 3타입, 그죠? 3타입이. 요거는 2R 플러스 단백질. 또 3타입이 만드는 단백질이에요. 3타입 만드는 단백질. 요것도 2R, 탄수화물, 3타입이 만드는 거예요. 시험관에 도말했어요. 도말. 플레이팅 했다 이런 걸 도말, 그러니까 플레이팅 이제 깔아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형질 전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는 거야. 2R에서 3S로 형질 전환 되는지 알아봤더니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면은 요거 되죠, 그죠? 요거는 DNA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요것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DNA만 있으면 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뒤에 주사할 필요 없이 그냥 시험관에서 간편하게 본 거죠. 또 다른 실험 해본 거예요. 이제 제거해 보는 거예요. 이는 첨가해 보는 거지만 후보 물질 첨가하는 거고, 이제 오히려 또 제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열살균 플러스 DNA즈 있죠. 요거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하면 요거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R에다가요, 열살균 3S 에다가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있잖아요. 트립신, 키모트립신 이런 거, 요거 되거든요, 이렇게. 예. 나머지 이렇게 실험은 다 원리적으로 하니까 어쨌거나 단백질하고 DNA가 강력한 그 훌부 물질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DNA 있으면 되고 DNA 없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이제 책으로 와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관에서 우리가 검출을 하잖아요. 시험관에 검출할 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투 타입이 100마리 있었어요. 100마리. 1000마리 있어요. 1000마리. 투 타입이 10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보통 한 마리 정도가 이걸 받아들여서 3 타입으로 되겠죠. 행질 전환 효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2 타입 R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키우면은 작은 주로 이제 2 타입 R 컬러니가 많이 만들어지고 3 타입 S 이렇게 컬러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제 2 타입 R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렇게. 형질 전환 효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더 판별하는 건 실험 과정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요. 형질 전환 시킨 다음에 2 타입 R만 침전이 돼버리게, 가라앉아 버리게 해버리면은 형질 전환 S만 남게 해놓으면 S만 딱 보이겠죠, 그죠? 책에 있는 실험은 그거예요.
여기서 형질 전환 시켰을 적에 형질 전환 안 된 거는 항체를 넣어서 응집을 시켜버리면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진강해서 제거하고 형질 전환된 S만 플레이팅하면 S 컬러니만 관찰될 거거든요. 그 백그라운드 책이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타입 2R 세포를 그냥 한천배제 플레이팅 즉 도말하면은 그냥 작은 콜로니가 관찰이 되겠죠, 그죠? 그 2R만 관찰돼요. 열살균한 3S를 그 하면은 그냥 콜로니 검출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세 번째는 2R 하고요. 그 열살균한 3S 주입했죠. 근데 여기 형질 준환이 될 텐데 거기서도 또 뭘 더 넣었냐면 혈청을 넣기를 2타입 R은 다 진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형질 전환 안 된 건 다 제거되고 그냥 형질 전환된 3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콜로니상에 3만 관찰돼요. 혈청을 배제시키면 혈청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실험하면은 요 두 가지만 첨가하면은 대부분은 2R 콜로니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드문드문 3S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혈청까지 넣어서 전환 안 된 거 다 제거해버리면 이제 3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험은 그 2R 플러스 히스킬드, 그러니까 열살균한 3S에다가 혈청 역시 했으니까 이것도 프로테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 있잖아요. 그러면 DNA 분해 안 되기 때문에 형질 준환이 되겠죠. 그 다음 실험은 RNA죠. 즉 RNA 분해하는 요소 넣더라도 DNA가 안 분해되니까요. 역시 3가 나와요. 근데 제일 마지막 실험은 DNA를 분해시켜 버리면은 콜론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분의 에이브리 등은 형질 전환이 시험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알게 되었고 죽은 S형균으로부터 여러 물질 순수 분리한 거죠. DNA 단백질 오는 거. 어떤 것이 형질 전환 물질인지 조사했더니 3타입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DNA가 R형균을 형질 전환시키고 병원성에 필요한 다당류 현막을 만들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DNA더라. 그럼 그 밑에 실험 과정 보면 순수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있거든요. S형균을 가열해가지고 세포를 파괴했죠. 그러니까 원심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그 DNA 추출이 그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DNA. 보통 DNA 추출할 적에는 에탄올 침전법을 쓰거든요. 에탄올에다가 양이온, 그 나트륨 같은 거 넣어주면은 이게 침전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분리 기술, 그 분자생물 실험에서 할 텐데, 할 때 에탄올 침전시키면 DNA만 분리되거든요. 걸쭉하게, 콧물처럼 걸쭉하게 분리돼요. 그럼 그거를 R균하고 섞어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 DNA에는 캡슐 만드는 유전자 DNA가 있겠죠. 그걸 받아들여서 3타입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형질 전환 안 된 거는 2타입 컬러니, 2R 컬러니도 나오고 그 중에 드문드문 S 컬러니도 관찰이 되겠죠. 그림이 그래서 그렇게 그려요. 두 가지 다 섞여 있는 그림이.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또 이제 실험을 간단하게 모식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야 되죠. 3타입 S가 있어요. 가열 살균 한 다음에 지질 성분을 넣어줬더니 2R의 섞기를 지질 안 되죠. 그냥 2R로 남아있어요. 다당류 넣어줬더니 2R로 남아있어요. 단백질 넣어줘도 2R로 남아있어요. RNA 넣어줘도 2R로 남아있어요. 근데 DNA 넣어주면은 형질 전환 안 된 것도 있고 형질 전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팅 해보면 컬러니 두 가지가 관찰이 될 거야. 그래서 형질 전환된 게 관찰되었단 말이죠. 그 밑에 그림도 3타입 S를 액체 배양해가지고 센트리퓨지 원심 분리했어요. 그래서 3타입 S를 모았죠. 모아가지고 열살균을 했잖아요. 열살균 해가지고 여과시킨 다음에 이제 찌꺼기 같은 거 제거하고 순수하게 탄수화물 분리하고 지질 분리하고 단백질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험에서 단백질 분리 요소 처리해보고 RNA 처리해보고 DNA 처리해봤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 DNA 처리했을 적에는 2R만 관찰이 돼요. 형질 전환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프로테아제 처리한 그 프로세스에서는 2R하고 이렇게 섞어줬더니 2R하고 3S 같이 관찰되잖아요. 그죠? 형질 전환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 같이 검출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RNA 분해하는 효소 처리해주더라도 2R, 3S 이렇게 되죠. DNA 분해하는 효소 처리했을 때만 2R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실험이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허시 체이스 실험이에요. 허시 체이스. 허시체에서 T2 바지 실험.
이 파지는 박테리오파지 줄임말이에요.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돼요. 요거는 세균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그래. 이렇게 바이러스. 그래서 세균이 보통 병원균들이 많지만 세균에 감염해서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로운 병원균 컨트롤할 적에는 요런 그 세균을 타겟으로 한 바이러스를 또 우리가 찾아내면은 유익하겠죠. 그 바이러스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그 세균 바이러스는. 그리고 뭐 세균에 감염하는 세균도 있는데 세균에 감염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T2는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책에도 있지만 요렇게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단백질 껍질 있고 여기 주사기처럼 이렇게 수축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물이 있어요. 그리고 달 착륙선처럼 요렇게 이제 꼬리 부분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균이거든요. 이게 세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정식 일어나려면 유전 물질을 도입해야 돼요.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이 도입되는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손 파지 생산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크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세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 간단히 줄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자손 파지. 여기는 작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정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유전 물질이 도입되었고 유전 물질이 도입된 상태에서 그 정보에 따라서 세균 내에서 정식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자기 독자적인 효소계가 없어가지고 물질 자사 스스로 수행 못했어요.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못 만들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 기생했는데 세균이 만들어주는 누클레오티드 함을 세균이 만들어주는 아미노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손 만들어서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유전 물질이 도입됐다는 거. 도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유전 물질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균 내에 들어간 게 누구냐 이거를 증명한 실험이 허쉬 체이스 실험이. 가뜩이나 그 당시에 이제 에이버리 실험이 좀 성공적이었지만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DNA 분리 정제해서 섞었더니 형질 준환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반론은 DNA 정제되는데 그게 단백질 오염돼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단백질 껍질 이거 여기 이제 DNA 있거든요. DNA 이렇게 있어요. 요 두 가지로만 이뤘어요. 그러니까 실험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한 게 DNA하고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도 CHONS, 요건 CHOMP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DNA하고 단백질 구분하기 좋은 게 황이냐 인이냐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질이 누구인지 밝히려면은 처음에 이제 황을 방사능으로 표시해 보겠죠. 방사능이 세포 내에서 검출된다는 이야기는 단백질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인을 방사능 표시한 다음에 감염시켰을 때 세포 내에서 인이 검출됐다는 건 DNA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단백질이 방사능 띈 상태에서 감염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유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은 방사능은 바깥쪽에서 세포 바깥에서 검출이 되겠죠. 그죠? 요런 실험을 한 거거든.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 있었냐면은 딱 그 전자현미경 사진 그 정도까지 알려져 있어요. 분명히 세균에 달라붙어 가지고 감염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단백질 껍질 부분이잖아. 이게 부착한 상태에서 이게 주사기처럼 딱 수축해요. 그러면 DNA가 이렇게 쭉 주입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DNA 정보에 따라서 정식이 일어나요. 첫 번째 파지 DNA 플러스 단백질인데 CHOMP 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험할 때 이제 32인 방사능 인을 쓴 거예요. 그리고 황을 쓰게 된 거거든요. 생활사 라이프 사이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균에 달라붙죠. 부착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유전 물질인 DNA를 주입하거든요. DNA 주입하면은 이제 자기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자기 DNA 막 정식 복제한 다음에 이제 조립이 되거든요. 단백질하고 DNA 있으면 그냥 잘 조립이 돼요, 스스로. 그래서 뚫고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허쉬 초이스 실험은 감염 과정에서 대부분의 DNA는 세균 안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단백질은 바깥에 남아있다는 걸 증명한 실험이에요. 즉 DNA가 들어갔다는 건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DNA가 파지 유전 물질임을 암시한다.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첫 번째 실험은 방사능 인을 가지고 있는 DNA. 그러니까 DNA를 방사능 표시한 상태에서 감염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세포 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볼랜드 실험인데 볼랜드 실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실험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 이제 실험 2, 실험 1 이렇게 이제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함유 배지에서 파지 정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파지는 방사능 있죠. 방사능 인으로 표시된 인을 가짐이 말이죠. 그래서 방사능을 띤 요 파지를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준비한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 방사능이 안쪽에 있어. 안쪽에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인을 여기 대줄까요? 예, 여기. 방사능이 안쪽에 있어. 이렇게. 요거 준비하는 건 실험 1도 똑같아요. 실험 2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SS. 여기 별표에 놓은 건 방사능을 띄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모든 파지는 방사능 인을 가짐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방사능이 껍질 부분에 있어요. 껍질 부분에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DNA가 방사능 띤. 여기는 단백질이 방사능을 띄는 거예요. 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띄지 않는 배지에서 방사능 띄지 않는 세균을 감염시키게 돼요. 요 준비했거든요. 준비한 상태에서 감염시키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착이 되잖아요. 세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착이 됐잖아요. 감염시킨 다음에 보통 이제 원그로스 익스페리멘트 해보면은 이게 이제 주입 딱 부착이 된 상태에서 정식에 나오는 시간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전 물질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시간만 주고 이걸 이제 떼내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전 물질 모르죠 지금은. 물질 도입에 필요한 여기 이제 세균에 부착하잖아요. 여기는 감염시키면 세균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 준 후, 시간 제공 후 블렌딩 하는 거. 블렌딩 하여 세균과 바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빈 껍질 외부 세균 외부에 세균하고 그 바깥의 빈 껍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부착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 유전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빈 껍질 있잖아요. 빈 껍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는 실제로 이제 사이즈가 워낙 그 스케일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요만하면은 파지 이만한데 그냥 있는 그림해서 과장해서 그린 거거든요. 여기 어떤 물질을 주입하겠죠. 이렇게 주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 이게 단백질일 수도 있고 DNA일 수도 있고 이게 분리시킨 거지 지금. 그러니까 볼랜드 실험이. 이것도 이제 실험할 때 어떻게 이거 들어가는 거 어떻게 이렇게 규명하지 이렇게 막 골똘히 연구하다가 그때 믹서기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블렌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가 그 요리하는 거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거기서 힌트 따서 그 빌려 가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심 분리하는 거, 원심 분리. 그럼 원심 분리하면은 요렇게 두 개 돼요. 요렇게. 여기 이제 침전이 있겠죠, 이렇게. 요렇게. 세균이 가라앉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이 세균이 이만하고요. 이 바지 껍질이 이제 요렇게 요만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가라앉고 요거는 수용액 중에 떠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원심 분리하면 여기 세균 침전청. 여기는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 그리고 여기는 수용액층이 있죠. 상청액. 또 상청액 또는 상징액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상청액. 상청액은 그 바지 빈 껍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세균은 커서 가라앉고 이제 바지 빈 껍질은 이렇게 붙어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세균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원심 분리하는 거, 원심 분리. 그렇게 했을 때 방사능 검출되는 거야. 실험원에서는 어디서 검출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 검출되죠. 여기 대부분에서 이렇게 돼요. 대부분. 여기는 소량의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인이 검출이 돼요. 그다음 여기는 대부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S, 여기는 대부분 아주 소량의 S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DNA가 세포 내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유전물질. 단백질은 유전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껍질로 남아있고 그냥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걸 설명해야 되죠. 옛날에 요걸 설명을 못 했어요. 아예 100% 다 들어가든지 해야지 왜 여기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오늘 사소한 건데 그냥 뭐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DNA 주입하지 못하는 변이체들도 있어요. 주입이 제대로 안 되면. 방사능 띄고 있는 바지가 붙어서 주입을 못 시키면은 나중에 흔들어 버리면 그냥 이 빈 껍질 있는 그 부분에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검출이 된 거. 요거는 그러니까 요런 거 요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방사능 띈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잘라져 버려. 요렇게 잘라져 버리면은 나중에 방사능 띄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방사능 띄고 있는 부분인데 요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량의 그 대부분 인은 이제 침전층에 있고 대부분 항은 수용액층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책으로 뭐 그림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책으로 와서 볼까요?
그래서 DNA는 인을 포함하고 단백질을 황을 포함한다는 거 알고 있고 파지가 증식하는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한 거죠. 한 실험은 인을 방사능 표시하고 다른 실험은 이제 황을 방사능 표시했어요. 그래서 방사능 띄지 않는 대장균을 방사능 띈 파지로 감염시키고 부착할 정도, 그러니까 도입할 정도 시간을 줘요. 이제 이거는 사전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블렌더로 흔들어 버리면은 도입 안 된 성분은 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심 분리해가지고 어디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냐? A 실험은 세균 내에서 검출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B 실험은 바깥 껍질 부분에서 검출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방사능에서는 거의 모두 빈 파지, 즉 수용액층에서 관찰되고 방사능 E는 대부분 이제 세균 내부에서 관찰되더라. 침전층에서 관찰되더라. 바꿔 이야기하면 DNA가 세포 내부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구성성분 DNA 단백질 중에 누가 세균 내부로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실험 1 보면은 T2 파지를 방사능 인으로 표시해가지고 감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준 다음에 이걸 흔들어서 들어가지 못한 걸 떼내버리는 거예요. 떼내가 원심 분리하면은 가라앉는 게 있고 상층에 그 수용액층에 뜨는 게 있는데 가라앉는 게 세균이고 뜬 거는 빈 껍질이거든요. 실험 1에서는 대부분 인이 세균을 가진 침전물에 있다. 이 모든이라는 표현 안 썼죠. 대부분 왜냐하면은 일부 인은 저기 수용액층에 있어요. 주입을 못하는 파지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황을 하면은 대부분은 수용액층인데 대부분이죠. 대부분. 일부는 어디에 있어요? 세균 침전물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꼬리 구조물 이런 게 너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세균하고 같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허시 체이스 실험은 그 밑에 그림 보면은 인을 방사능 표시했다. 블렌더로 휘저었더니 세포 내부에서 인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죠. 황을 방사능 표시했다. 그러면은 껍질 부분이 있죠. 세포 내가 아닌 바깥 부분에서 이게 황이 검출되더라. 뭐 간단한 실험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예제 보면 유전학자가 T2 박테리오파지를 방사능 띄고 있는 인사 안에서 키웠죠. 그러니까 인산 배지에서 키웠어요. 방사능 띄고 있는 거. 그래서 모든 DNA가 방사능을 띄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요거를 방사능 띄지 않는 세균에 감염시키고 나서 한 수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세균이 이제 터져가지고 박테리오파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때 일부 파지들은 방사능을 띈 DNA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부모 그 감염시킬 때 그 DNA가 자손에 전달되었으니까 그 전달된 DNA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1, 2, A하고 B 보면 실험 A는 인을 방사능 표시해가지고 감염시킨 그 실험이고 B는 황을 방사능 표시해서 감염시킨 실험이거든요. 원심 분리 후에 가라앉은 층하고 용액적 두 분리된 층에 어떤 성분이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실험 A에서는 침전층에 인이 검출이 되고요. 대부분이. 실험 B는 수용액층 있죠. 가라앉지 않은 층, 그 위쪽 층에 황이 검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예제 보면은 그 황을 표지하고 인을 표지하고 감염시키고 교반기 블렌드 중에서 이걸 다 분리시키고 원심 분리해서 가라앉는 건 세균, 떠 있는 건 파지. A하고 B의 파지 DNA가 다 있다. A와 B의 침전물에는 파지 DNA가 있다. A에도 있죠. A에는 파지 DNA가 저기 침전물에 있겠죠. B도 침전물에 있겠죠. 근데 A에서는 방사능 띄지 않은 DNA이고 B는 방사능 띈 DNA 맞죠. B 침전물에 대부분 방사능이 검출돼요. 왜냐 E는 가라앉았으니까 또 맞고 B 침전물 방사능 물질이 없는 새로운 배지에 감염시키면 새로 생성된 파지 일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 이것도 맞죠. 예. 그 다음에 DNA가 그 유전 물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간접적인 증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 2배의 DNA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반수체 생체세포보다는. 그리고 DNA 분자 조성은 같아요. 한 개체라고 하면은 세포에 관계없이 DNA 조성이 같은데 RNA나 단백질은 조성이 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생물 종이면은 지시 양은 똑같아요. 근데 생물체마다 이거는 비가 좀 차이가 나요.
우연히 이제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물체마다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경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S기의 DNA가 2배로 증가하더라. 260 나노메타를 잘 흡수하고 또 급파장에서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RNA 바이러스들 중에는 RNA가 유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그리 보면 담배 잎에다 그 반점 같은 요런 질병을 유발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간단한 구조만 해. 단백질하고 RNA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RNA 단일 가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단백질이 빙빙 둘러싸가지고 길다란 타입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TMB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실험을 한번 볼까요? 생물체들은 이중나선 DNA가 유전 물질인데 바이러스 중에는 이제 RNA가 유전 물질이니까요. TMB는 RNA가 유전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 TMB는 요런 거야. TMB는 RNA 플러스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RNA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RNA. 요게 RNA, 여기 RNA. 그러면 단백질은요, 요거를 삥 둘러싸는 거예요. 그 책의 그림처럼 이렇게 삥 둘러쌌어요. 이렇게 이렇게 둘러쌌어요. 자세한 그림은 책을 참고하면 되고, RNA 바깥쪽에 단백질이 코팅을 한 거거든요. 바이러스든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단백질 구조물이 이제 바깥에 있어요. 바이러스 구조는 그래요. 핵산 바깥에 단백질 껍질이 있는데 단백질 껍질이 막 이렇게 길다랄 수도 있고 약간 둥글둥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해체할 수 있어요. 해체. 이거를 이제 해체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RNA 있죠. 그리고 단일 가닥, SS는 단일 가닥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이렇게 있어요. 뭐 책이 이렇게 단백질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조립할 수 있어요. 혼합하면은 셀프 어셈블리 돼요. 혼합하면은 어떤 특별한 에너지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프 어셈블리 표현이. 여기다 어셈블리일까요? 셀프 어셈블리. 자가 조립이 되는 거야. 자가 조립이 돼 가지고 그 구조 그대로 다시 회복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근데 TMB가 이제 입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 병 일으키는 증상을 봤더니 반점의 크기라든지 색깔 이런 걸로 이제 약간 병증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A 타입, B 타입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색깔로 한번 그어보자.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 노란 색깔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요게 TMBA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담배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쪽 부분을 이제 반점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A 병증 특징이 요쪽에 담배 이렇게 감염했어. 이렇게. 그럼 요걸 해체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해체시키면은 요렇게 A RNA 이렇게 하고 A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A 타입 단백질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체시켰어요. 그 다음에 B 타입이 있어요. B 타입이 흰색으로 표시해요. TMB B.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흰색 요렇게 하고 요걸 마치 감염시켰다고 할 적에는 이 입이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뭐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냥 여기는 요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위쪽을 이렇게 감염시켰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 병해가 서로 다른 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요거 해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RNA B죠. B 타입. 그리고 단백질 B 타입이에요.
이거 조립은 또 이 종류가 다르더라도 그냥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RNA 요거 A 타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B 타입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혼합하면은 RNA는 A 타입 이게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백질은 B 타입. 이거 하이브리드 TMB죠. 하이브리드 제조업 하이브리드 TMB. 하이브리드. 근데 이걸 이제 감염시키는 거요. 건강한 입에 감염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입에 감염시키는 건강한 입. 건강한 입에 감염시켰어요. 그랬더니 병증이 나타나겠죠. 그랬더니 어떤 타입이냐면은 유전 물질 누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지금 A 타입 유전 물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병소, 그러니까 A 특징적인 게 나올 것인가, B 특징적인 게 나올 것인가 이 이야기죠. 지금 A가 유전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A 특징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단백질이냐 DNA냐 이 말인데 단백질 때문에 B 타입이 나오냐? 아니면은 RNA 때문에 A 타입이 나오냐 이건데 A 타입 A형 병증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TMB 노란색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요때는 하이브리드는 이렇지만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이제 노란색으로만 그려주면 되겠죠. 유전 물질이 A 타입이니까 A 타입의 단백질이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지금 정식하게 되면 이제 A 타입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RNA가 유전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책으로 오면은 병증 이런 거 이제 병의 증상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예제 보면은 어떤 과학자가 박테리오파지 단백질 껍질은 T2에서 가지고 오고요. DNA는 T4에서 가져왔어요. RNA 바이러스가 아니고 DNA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T4 타입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를 감염시키면 T4 타입의 DNA하고 T4 타입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번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RNA하고 단백질 중에 어떤 것이 TMB 유전 물질인가? 그러니까 A 타입하고 B 타입 있죠. 이걸 해체시킬 수 있어요. RNA하고 단백질. 해체시킨 다음에 서로 제조합 TMB를 만드는 거거든요. RNA하고 단백질 서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섞어가지고 보면은 RNA 타입에 따라서 병증이 결정되고 거기에 맞게 자손 바이러스들도 RNA 타입이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RNA 타입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5번 세트 다시 할까요?